3차 현금 지원으로 3월 소매 판매가 9.8%나 급증해 경기 부양 효과가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57만 6천 건으로 급락해 다시 고용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초당 타협파 상원의원 20명이 연방 최저임금 11달러 인상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중간 좌석 띄우기를 할 경우 코로나 감염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아 혈전이 생길 확률보다 코로나에 감염돼 혈전이 생길 위험이 1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 85%에게 1,400달러씩 제공한 3차 현금 지원으로 3월의 소매 판매가 9.8%나 급증해 경기 부양 효과가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300만 번 이상 이루어지는 백신 접종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에다가 현금 지원이 제공돼 미국민들이 지갑을 활짝 연 것이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 40년 만에 최고치인 6.5 내지 7%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확대에다가 미국민의 85%에게 1,400달러씩 현금 지원한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제가 급반등을 넘어 화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전달에 비해 9.8%나 급등한 것으로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6.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3월의 소매 판매에서는 식당과 술집에서 13.4% 늘어나 외식이 되살아났음을 보여줬습니다. 스포츠용품이 가장 높은 23.5%나 급증했으며 의류 18.3% 늘어나 미국민들의 야외 활동도 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도 15.1%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1월에는 5.3% 늘었다가 2월에는 2.7% 하락했는데 3월에 다시 9.8%나 급등한 겁니다. 이는 미국민들에게 제공한 현금 지원에 따라 소매 판매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600달러를 제공했던 2차 현금 지원으로 1월에 소매 판매가 5.3% 증가했고 이번에 1,400달러씩 지급한 3차 현금 지원으로 근 2배인 9.8%나 급등했습니다. 1인당 1,200달러씩 제공했던 1차 현금 지원 직후인 지난해 5월의 소매 판매는 18.3%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고 있는 직접 현금 지원을 받는 미국민들은 아직 쓰기보다는 더 많이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체계 확산, 그에 따른 일자리 안정으로 씀씀이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1,400달러씩 받은 현금 지원금 중에서 41.6%는 만일에 대비해 저축하고 있는 반면에 24.7%는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경제는 70%나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어 올 성장률이 6.5 내지 7%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IMF 국제통화기금은 6.4%, 연준은행장들은 6.5%로 올렸으며 민간 기관들인 월스트리트저널 분석가들은 6.4%, 골드만삭스는 7%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6.5 내지 7%까지 올라갈 경우 1984년 7.2%의 성장률 이래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57만 6천 건으로 팬데믹 이래 최저치로 급락해 일주일 만에 다시 고용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1,690만 명으로 124만 명이나 급감해 고용 개선이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300만 번 이상 이뤄지고 있는 백신 접종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확산에 힘입어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57만 6천 건으로 팬데믹 이래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76만 9천 건보다 한꺼번에 19만 3천 건이나 급감한 것입니다. 71만 건을 예측했던 경제 분석가들도 50만 건대로 급락하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5,400명이 신청해 전주보다 2만 3천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에선 8,4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70명 늘었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도 경제활동 재개를 대폭 확대한 덕분인 듯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6만 9,900건 신청됐으나 전주에 비해 7만 5,650건이나 급감했습니다. 텍사스도 6만 5,100건 접수됐지만 1만 9천 건이 줄어들었고 뉴욕은 5만 6,600건으로 1만 1,800건 감소했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3만 7천 건이 신청돼 3,400건이 늘어났고 플로리다는 1만 6,200건으로 1,150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3월 말 현재 1,69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에 1,817만 명에서 123만 6천 명이나 급감한 것입니다.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은 399만 7천여 명으로 7만 명 이상 줄어들면서 3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와 임시직들이 주당 $300씩 받는 연방실업수당 PUA는 705만 3,600여 명으로 50만 명 줄어들었고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들이 연장해 받는 연방실업수당 PUEC는 516만 명으로 47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3월 실업률이 6%로 떨어져 팬데믹 최악인 지난해 4월 14.7%에서 절반 이하로 급락했고 한 달간 91만 6천 개나 일자리를 늘려 고용 훈풍이 열풍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미국 실업률은 팬데믹 직전의 3.5%에 비하면 높은 편이고 여전히 840만 개의 일자리가 적은 수준이어서 완전 고용으로 회복되려면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반영해도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에서 5년에 걸쳐 $11로 올리는 방안이 초당 타협파 상원의원 20명에 의해 새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는 민주당 안이 무산된 대신 타협파 양당 상원의원들은 $11 인상안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이상 제자리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을 5년에 걸쳐 매년 올리려는 시도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다수가 추진해온 $15 인상안이 진전되지 못하자 연방상원의 중도 타협파 양당 상원의원 20명이 $11 인상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다수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려다가 예산 조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으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의 미트 롬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상원의 초당파 그룹 20명에게 초당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최저임금을 5년에 걸쳐 얼마까지 올릴 것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초당파 그룹의 대표적인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은 $11를 지지해와 $11 인상안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초당파안이 성사되면 2009년 이래 10년 넘게 동결돼 있는 연방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7.25에서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해 2025년에는 $11로 올리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15 인상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들 중도파 양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11 인상안을 우선 수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당파적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을 $10로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근로자 350만 명의 임금을 올리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로 인상하면 1,100만 명의 임금을 올리고 40만 명을 빈곤층에서 탈출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주는 동시에 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가 오히려 30만 개나 축소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15로 올리게 되면 2,700만 명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90만 명을 빈곤층에서 탈출시켜주는 대신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 효과와 역효과, 근로자와 업주들의 입장을 감안해 초당파 그룹들은 $11 인상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전국에서 이미 $15에 도달한 워싱턴주와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15로 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등 14개 주는 주별 최저임금이 $11를 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여행 수요로 그동안 가운데 좌석 띄우기 정책을 시행해왔던 항공사들이 더 이상 좌석을 비워 운항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중간 좌석 띄우기를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률을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항공사들이 이번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비행기 내에서 중간 좌석을 비워두면 승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비행기 중간 좌석이 비어있는 경우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최소 23%에서 최대 57%까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률 감소는 비행기 내 통로가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 모두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CDC와 캔자스 주립대학의 연구원들이 항공기 객실 모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체물로 인체에 무해한 에어졸과 승객 대신 마네킹을 이용해 실험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승객 간 물리적 거리가 항공기 내 감염 확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마스크 착용 여부는 고려되지 않은 만큼 결과가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대다수의 미국 항공사들이 가운데 좌석을 띄워 승객을 앉혔지만 이제는 델타 항공만이 중간 좌석을 띄워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항공도 이번 달 30일에는 중간 좌석 띄우기 정책을 중단합니다. 항공사들은 가뜩이나 최악의 적자 상황을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여행 수요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CDC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의 환기 시스템은 매우 우수해 항공기 내 코로나19 감염률은 낮다고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승객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두고 승객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안전한 항공여행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항공기 내뿐만 아니라 영화관과 식당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한편 CDC는 앞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검사나 자가격리 없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CDC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여행한 경우 여행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여행 후 열흘간 자가격리하고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은 경우라도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돼 백신 사용이 일시 중단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돼 혈전이 생길 확률이 백신을 맞아 혈전이 생길 확률보다 최대 10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문 부작용보다는 백신이 주는 이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을 맞아 혈전이 생길 확률보다 코로나19에 걸려 혈전이 생길 위험이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과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혈전 발생 사례수를 비교해보니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혈전 발생 비율이 10배나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보다는 10배,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는 8배 높았습니다. 유럽의약품국 안전위원회는 백신과 혈전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드문 부작용보다는 이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존슨앤존슨 백신의 혈전 부작용 문제로 접종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700만 명 가운데 사망자 1명을 포함해 6명의 중증 혈전 부작용이 보고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 같은 백신이 필요한 이유는 한 번만 맞아도 돼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2차 접종을 잡기 힘든 노숙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조건부 접종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처럼 혈전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 일시 접종 중단 사태를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10일 영국에서 접종을 재개하면서 30세 미만을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매개체로 이용한 기술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처 FDA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 매개체가 혈전이라는 희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존슨앤존슨과 유사점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해 미국도 영국과 같이 조건부로 접종을 다시 개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